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추석이라지만 집 안은 고요했고 식탁 위전은 금세 식어갔다. 전화기 화면엔 자식들 단톡방 알림만 반짝였다. 엄마, 올해는 그냥 간단히 하자. 제사는 우리 집에서 안 지낼게. 짧은 문장들이 창밖 가을빛처럼 서늘하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혼자 상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그래, 간단히 하자. 간단히. 하지만 마음은 간단해지지 않았다. 빈 의자마다 남편의 그림자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부엌 환풍기를 끄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 정적 속에서 오래 묻어둔 결심이 문득 떠올랐다. 장롱 속 낡은 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거의 열어본 적이 없는 그 묵직한 쇳덩이. 추석날 식은 전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도 내 손은 그 금고를 향해 갔다. 숫자 다이얼을 돌렸다. 남편 생일, 우리의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몇 번의 헛손질 끝에 철컥, 낮게 잠긴 숨이 풀리듯 열린다. 먼지 쌓인 봉투 하나. 종이를 만지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봉투 앞면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경북 면밭 3300이. 손끝이 저릿했다. 20년 전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한동안 말없이 분주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언젠간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틈만 나면 중얼거리던 말. 그게 이거였구나. 나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펼쳤다. 등기부 등본, 도면, 도장이 선명한 매매계약서. 서류 사이사이에 남편의 습기가 남은 듯했다. 추석날 이렇게 홀로 남겨진 내가 이 봉투를 열게 될 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나도 모르게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뜨거운 뭔가가 목 끝까지 차올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말버릇, 아이들 어릴 때 웃음소리, 내가 쥔 봉투의 까칠한 감촉, 작은 탁상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편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정희야, 그거 언젠가 너한테 필요해질 거야.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봉투를 머리맡에 두고 눈을 감았다. 이제 나의 내일이 조금 달라질 것만 같았다. 다음날 아침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면으로 향했다. 창밖엔 벼가 노랗게 익어 바람에 물결쳤다.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다. 농기구를 싣고 지나가는 트럭이 먼지를 일으켰다. 길가 들국화가 연보랏빛으로 기울고 멀리서 굴착기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개발 촉진지구 공사 예정지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지도 속 점과 현실의 흙냄새가 정확히 맞닿는 지점. 여기가 그 땅이었다. 어제 읽은 뉴스 헤드라인이 머리에 떠올랐다. 면 일대 개발 촉진지구 지정. 평당 400만원 이상 전망. 숨이 멎었다. 20년 전 8천만원이던 밭이 지금은 다른 모양의 시간과 값을 갖게 되었다. 남편이 묵묵히 준비해둔 무언가가 추석날 홀로 서있던 나를 이 자리로 불러낸 것이다. 마을 불판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작은 부동산 사무소. 반겨준 사람은 윤태식, 단정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이거 아주 귀한 땅이십니다. 그는 지도를 꺼내 인근 개발구역을 표시했다. 지금 매물 나오면 바로 들어옵니다. 요즘 여긴 평당 400만원은 충분하고요. 나는 종이 위 숫자들을 오래 바라봤다. 종이장 위에 찍힌 도장들이 삶 전체를 말해주는 듯했다. 빛바랜 도장 너머로 남편의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도윤씨, 이걸 나 주려고 남겨둔 거였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불부터 켰다. 오랜 습관처럼 아이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멈췄다. 이번만큼은 입술이 조금 말랐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다. 늘 무언가를 위해 나를 뒤로 밀어두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금고를 열던 내 손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다. 추석날 상 위에서 식어가던 전처럼 내 시간도 식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미 그 시간을 데워주고 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자. 며칠 뒤
윤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수인 있다고 하셨죠? 만나 뵙고 싶어요. 계약 당일 나는 옷장 속 가장 단정한 베이지 재킷을 꺼내어 단추를 고쳤다. 서류철을 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눈과 주름이 유난히 또렷했다. 주름 사이사이로 보이는 건 후회가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의 결이었다. 부동산 책상 위 계약서가 놓였다. 이정희님,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한 번 더요. 도장이 붉은 기름을 먹고 똑 하고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나간 듯 몸이 가벼워졌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은행 앱을 열자 통장 잔고에 굵은 숫자가 박혔다. 계약금 5억. 화면 불빛이 손바닥을 데웠다.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만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나? 나는 화면을 천천히 끄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파도가 일었다. 고마워요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흘렀다. 그게 남편인지 지나온 날들인지 닫아둔 금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금세 돌았다. 정희 아주머니 땅 팔았대. 전화가 왔다. 엄마, 왜 말도 없이 그래요? 큰딸 소연의 목소리는 얇게 떨렸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야. 내가 결정했어. 조용히 말을 마치자 한쪽에서 가쁜 숨이 이어졌고 곧 아들 진수의 말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런 건 가족이 상의해야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상의를 수십 년 했지. 이번엔 보고만 해도 돼. 전화기 너머로 길게 정적이 흘렀다. 그 밤 거실 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이 밀려오면 늘 두려움이 앞섰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어둠은 조용했고 나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며칠 뒤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계약 취소해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소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말없이 차를 내며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집에서 혼자 보냈는지를 떠올렸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놔주려고 산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소연이 낮게 말했다. 엄마, 욕심내면 안 돼요. 그 단어가 심장에 작은 흠집을 냈다. 욕심. 내가 가진 게 욕심이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딱 한 번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내 선택이 욕심이니? 긴 침묵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오래 내 곁을 지키던 그늘 하나를 데리고 나가는 듯했다. 짐을 쌌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겼다. 사진 몇 장, 남편의 컵, 노란빛이 도는 작은 스탠드. 전원주택으로 들어서며 창문을 열자 바람이 깊은 숨을 들이쉬듯 집 안으로 밀려왔다. 볕이 좋은 마루에 앉아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서 익숙한 향기가 바닥에 깔렸다. 도윤 씨, 이제야 나도 독립했어요. 말이 바람과 섞였다. 먼 산 능선이 낮게 누워 있었고 하얀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나의 호흡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곳.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이른 새벽마다 산책로를 걸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끝을 적셨고 이름 모를 새가 낮게 울었다. 마주오는 사람이 모자를 들어 인사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정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저녁이면 부엌창에 노을이 비쳤다. 그 빛은 나를 꾸미지 않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지 않았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데웠다.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지켜온 시간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손이 먼저 나갔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 손끝이 닿는 순간 겨울 내내 얼어있던 어떤 강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시간을 채웠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다.
며칠 뒤엔 진수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했어요. 잘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이 발치에 차곡차곡 쌓였다. 철이 들었구나. 내가 웃자 진수도 겨우 웃었다. 저녁에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다. 오래 잊고 지낸 조심스러운 웃음이 수저 끝에서 반짝였다.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남편이 좋아하던 냄새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사진 속 남자의 웃음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애들이 돌아왔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누군가가 부엌 창문을 살짝 열어준 것처럼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며칠 지나 금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발견했다. 봉투 앞엔 굳은 손글씨로 세 글자. 정희에게. 끈으로 묶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나왔다. 정희야, 내가 없을 때 힘들면 저 땅을 팔아라. 그건 내 미래다. 남편의 목소리가 편지 위로 겹쳐 들리는 듯했다. 당신 끝까지 나 생각했네요. 눈물이 편지지 모서리를 적셨다. 눈물은 오래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의 끝은 슬픔이 아니었다.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는 순간 오래 묶어둔 매듭 하나가 풀어졌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배웠다. 그래서 복지관의 노후 재정 관리 강의에 갔다. 나처럼 뒤늦게 새 출발을 택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몇몇의 눈이 반짝였다. 어느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자식 눈치가 보여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도 사랑이고 사랑도 눈치죠. 그래도 내 삶의 사인을 찍는 건 나야 해요. 사람들 사이로 낮고 긴 숨이 돌았다.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받은 용기까지 더 커져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몇 달 뒤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도윤의 기억. 간판 글씨를 손으로 쓰다가 몇 번이나 지웠다. 남편이 좋아하던 진한 드립을 내리자 향이 문턱을 넘어 길까지 뻗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하루 되세요. 카운터에 서서 그렇게 말할 때 내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손님 중 한 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제가 꿈꾸던 인생이에요. 대답하고 나서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나무 잎을 뒤집으며 지나갔다. 그 잎의 뒷면처럼 나의 뒤편도 햇빛을 받는 중이었다. 가족이 모두 모인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 언젠가 요양시설에 기부할 거야. 소연과 진수가 놀란 눈을 했다. 엄마, 왜요? 그게 아빠의 뜻이기도 하니까. 그 말 속에는 돈보다도 오래 남을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나눔이라는 건 결국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 남편이 나에게 흘려보낸 시간, 용기, 신뢰를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결정한 거면 우리가 도울게요.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커피잔에 노을빛이 얕게 담겼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에 앉아 커튼을 거두니 하늘이 빨갛게 타올랐다. 노을은 늘 같은 시간에 오지만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깊었다. 도윤씨, 나 잘 살고 있죠?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다. 대답 대신 남편의 향이 지나간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추석날 식탁 위에서 식어가던 전, 닫힌 금고, 먼지 낀 봉투, 그리고 오늘의 노을. 모든 장면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 위에 내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자식도 세상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가었다. 내 이름으로, 내 도장으로, 내 목소리로 살아내는 하루. 노을빛이 천천히 어두워질 때까지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번졌다. 밤 창밖에 별이 하나둘 켜졌다. 추석날의 외로움이 이렇게 나의 자유가 될 줄 그땐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금고 비밀번호를 남겨둔 사람, 도면과 등기부를 묶어둔 사람,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오늘에 데려와 내 숨과 섞었다. 내일 아침에도 문을 열고 말할 것이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할 것이다. 고마워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오래오래 깨어 있었다. 그러나 그 깨어 있음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였다. 멀리서 새가 첫소리를 내고 어둠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옅어졌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빛을 배워가고 있었다.